지금 미국 국무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에이펙 국제 행사를 앞두고 한국 경주에서 외교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미 국무부 보건외교국 고위 실무관이 현장 시찰 중 갑자기 쓰러져 긴급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진단 결과는 복막염성 폐혈증. 의료진은 6시간 내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위급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와이군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한국 의료진은 이송 중 사망 가능성을 들어 현장 수술을 단행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가오는 국제외교 행사를 앞두고 펼쳐진 한국 의료진의 사투. 오늘은 그 숨막히는 17시간의 기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번에 에이펙 행사의 성공에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늘 함께니까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이질감을 느꼈어요. 시계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켰지만 제 몸은 한밤중이라고 외치고 있었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제 생체 시계는 완전히 뒤엉켜 있었습니다. VIP 출국장에서 만난 외교부 관계자는 흔들림 없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윌슨 국장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이펙 의료협력팀 김진호 팀장이에요. 가벼운 악수를 나누며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에이펙과 같은 국제 행사에서 각 국의 자국 홍보는 언제나 과장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김진호 팀장은 차분하게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호텔에서 휴식하시고 내일 경주 현장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에이펙 의료 대응 시스템을 확인하실 예정이에요. 까만 세단을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제 오른쪽 아랫배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먼 거리 비행 후 흔히 경험하는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 통증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케이트.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잖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여행용 구급상자에서 이부프로펜을 꺼냈어요. 평소라면 메모장을 열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전 리서치를 정리했겠지만 몸이 무거워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첫날 밤, 잠을 청하기 전에 태블릿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다시 훑어봤죠. 한국, OECD 국가 중 CT, MRI 보급률 1위. 전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디지털화. 화면을 넘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 있었어요. 10년 동안 60개국을 다니며 보건 시스템을 평가해온 제 눈에는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밤새 복통이 간헐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체온계를 꺼내 열을 쟀더니 37.8도를 가리켰죠. 미열이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정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알에 해열제를 삼키고 정장제도 챙겨 넣었어요. 국무부 분석관으로 일하며 저는 아프다고 일정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여비서로 시작해 고위 실무자까지 오르게 된 배경에는 이런 철저함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통역관은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윌슨 국장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시차 적응 중이라 그래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무겁고 미열로 인해 식은땀이 흘렀죠. 차에 오르며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에이펙 의료 대응 프로토콜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김진호 팀장이 경주로 향하는 2시간 동안 에이펙 의료 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공동 프로토콜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은 추가적인 응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특히 VIP 의료 응급 상황에 대비해 전용 핫라인과 이동식 의료 장비를 준비했죠. 경주에 도착하자 저희는 바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향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인 시설에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 지방 도시의 병원이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병원 로비에서 의료진과 행정팀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김도윤 병원행정팀장이 앞으로 나와 인사했어요. 윌슨 국장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에이펙 대비 의료 시스템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병원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팀장은 유머 섞인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쪽은 외국인 VIP 전용 응급 통로예요. 저희는 골든라인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병원 어디에서든 9분 이내 응급 조치가 가능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5분 기준의 약 40% 단축된 시간이죠. 미국의 주요 병원들이 평균 14분, 유럽 선진국들이 평균 12분인데 비에 크게 앞서 있어요. 24시간 통역 인력이 상주하며 주요 과별로 원어민 수준의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도윤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될까 의심했어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통계 수치는 현장에선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았죠. 설명을 듣는 동안 점점 더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복통이 심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응급실 시설을 보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윌슨 국장님, 정말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잠시 쉬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통역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계속 진행해요. 강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시야가 더 흐려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오른쪽 복부에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는 순간 주변이 일순간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케이트 씨, 케이트 씨, 통역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누군가의 차분하고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응급 코드 발령, 911 프로토콜 가동, VIP 외국인 환자, 즉시 응급팀 가동하세요. 의식이 사라지기 전 제 손을 꽉 잡는 듯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병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방송. 코드 블루, 인터내셔널 VIP, ER1 코드 블루.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골든9 시스템의 첫 번째 테스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릿한 의식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렸어요.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하는 사이 저는 빠르게 움직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죠. 바퀴 소리, 달리는 발소리,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혈압 70에 40, 맥박 약하고 빠름, 체온 39.2도, 쇼크 지수 1.8, 폐혈성 쇼크 진행 중이에요. 복부 강직, 반발통 양성, 급성복통 지표 모두 양성, 메가피 포인트 압통 심함, 블룸버그 징후 양성, 초음파 검사 준비하세요. 영어 통역 지금 필요합니다. VIP 응급 매뉴얼 가동해주세요. 3단계 신속 대응 프로토콜 시작해요. 의학 용어들이 빠르게 오갔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보건 분야에서 일한 경험 덕분이었죠. 쇼크 지수 1.8은 매우 심각한 상태를 의미했고, 메가피 포인트 압통과 블룸버그 징후는 복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복강 내 액체나 가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죠.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일렬로 스쳐 지나가는 동안 누군가가 제 손목에 혈압계를 감고 또 다른 사람은 정맥 주사를 놓기 위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피부에 닿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젊은 여성 의사가 제 앞에 몸을 숙이며 또박또박 말했죠. 케이트 씨, 지금 응급 검사를 위해 CT실로 가고 있어요. 제 말 들리시나요? 저희 병원 응급 다학제 진단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30분 내로 모든 진단이 완료될 거예요. 응급 다학제 진단 시스템.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용어였어요. 미국에서라면 응급실 의사의 초기 진단 후 각 전문의의 협진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동시에 모여 진단한다는 뜻으로 들렸죠. 미국의 메이저 병원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동되며 협진까지 평균 2~3시간이 소요되는데
비의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CT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사와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속도였죠. 제가 쓰러진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검사 예약부터 실시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소요되었을 과정이었어요. 차가운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복부는 칼로 에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다시 흐려졌다가 돌아왔어요. 검사가 끝나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응급실의 한 구역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여러 의사들이 모니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제 CT 영상이 떠 있었고 의사들은 빠르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각 분야 전문의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과, 내과, 감염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동시에 협진하는 모습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박준영 교수님, CT 결과 나왔습니다. 하부 위장관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폐혈증 징후가 보여요. 소장 하단부 천공이 확실합니다. 복강 내 자유가스와 액체 저류가 광범위하게 관찰됩니다. 시간이 생명이에요. 중년의 남성 의사 박준영 교수가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죠. 혈액검사 결과는요? 백혈구 2만천으로 심한 염증 반응 보입니다. 염증 수치 CRP25 폐혈증 확실해요. 젖산 수치도 4.5로 상승했죠. 다중장기 부정 가능성 35%로 예측됩니다. 박준영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죠. 즉시 수술 준비하세요. 폐혈증 응급 프로토콜 적용하고 중환자실 특별 병상 준비해요. 응급 다학제 진단팀 소집하고 30분 내로 모든 검사 완료해야 합니다. 폐혈증 응급 프로토콜은 한국응급의학회에서 개발한 중증 폐혈증 환자를 위한 표준 치료 지침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프로토콜보다 치료, 개시 시간이 평균 45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10명 남짓한 의료진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전화를 걸어 수술실을 예약하고 다른 이는 주사기에 약물을 준비했죠. 또 다른 의사는 태블릿 PC를 들고 제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그러나 혼란 없이 진행되었어요. 그때 박준영 교수가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윌슨 씨, 저는 박준영 의사입니다. 위장관 전문의이자 응급의학과 교수예요. 현재 복막염과 폐혈증이 있습니다. 복막염은 장이 찢어져 내용물이 복강으로 흘러나와 생긴 감염이고 폐혈증은 그 감염이 혈류로 퍼진 상태죠.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알 수 있었죠.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와이 트리플러 육군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항공의료팀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들었어요. 미국 군병원으로 이송된다면 적어도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박준영 교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죠. 현재 환자 상태로는 이송 자체가 생명을 위협합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폐혈성 쇼크가 진행 중이에요. 비행 중 상태 악화 시 대응이 제한적이고 이송만으로도 6시간 이상 소요되죠. 현재 예측으로는 이송 중 사망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박준영 교수는 다시 제게 다가와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케이트 씨, 지금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폐혈증은 사망률이 높은 응급 상황이에요. 미국으로 이송하자는 국무부의 제안이 있지만 제 의학적 판단으로는 즉시 수술만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박준영 교수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냉철하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잠시 망설였지만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의사는 내 국적이나 직위가 아니라 내 생명만을 보고 있다. 고통 속에서 제 입술이 떨리며 말했어요. 살려주세요. 믿겠습니다.
박준영 교수의 표정이 한순간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단호해졌어요. 준비하세요. 10분 내로 수술실로 갑니다. 최고의 팀을 구성할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죠. 처음 쓰러진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진단이 완료되고 수술 준비가 끝났어요. 미국이었다면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와 협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평균 2.5시간이 소요됐을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응급의학 연구에서도 증명된 시간차였어요. 한국의 응급다학제 진단 시스템은 저에 대한 모든 진단을 30분 만에 완료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없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신속한 의료 결정을 내리는 이 시스템은 보호자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최소화했어요. 분명 제가 해외에서 평가해온 그 어떤 응급 체계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제 생명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평가하러 왔던 그 시스템을 이제는 믿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응급실 한 구석에 마련된 처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대여섯 명의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의사들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죠. 저는 여전히 의식이 오락가락했지만 주변 상황을 어렴풋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제 손목에 환자 인식밴드를 채우는 동안 다른 간호사는 수액과 항생제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간호사는 병원 가운으로 제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죠.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빠르게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95%, 안정적이에요. 광범위 항생제 레보플록사신, 메트로니다졸 정맥 투여 시작합니다. 혈압 75에 45 약간 상승 중이에요. 승합제 반응 양호합니다. 의료진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목소리에서 긴장감과 함께 집중력이 느껴졌죠. 그때 한 간호사가 박준영 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벤 워싱턴 수석 연락관이 직접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매우 긴급하다고 하네요. 박준영 교수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분해졌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병원 행정팀장 김도윤 팀장이 전화를 받아 박준영 교수에게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간신히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벤 워싱턴 수석 연락관은 제 상태를 물었고 박준영 교수는 의학적 사실만을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윌슨 씨는 현재 폐혈증 상태입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하부 장관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확인됐어요. 백혈구 수치가 2만1000으로 매우 높고 CRP와 프로칼시토닌 수치도 상승했죠.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와이 트리플러 육군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군 의료팀이 대기 중이며 특수의료 수송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이송 준비가 가능한가요? 박준영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워싱턴 씨,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태로는 장거리 이송 자체가 생명을 위협합니다. 혈압이 70대로 불안정하고 폐혈성 쇼크가 진행 중이에요.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이 확산되어 다중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죠.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6시간 내 사망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이어졌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80%라는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벤 워싱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박 교수님, 저희는 미국 국적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윌슨 씨는 국무부 고위 관료예요. 현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불안합니다. 국무부 지침상 미국 시민은 가능한 한 미군 의료 시설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때 옆에 서 있던 이수진 간호사가 갑자기 전화기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여기서 살릴 수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수진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수진 간호사가 계속해서 말했죠. 저희는 해마다 수백 건의 이런 수술을 합니다. 박준영 교수님은 복막염 전문가로 폐혈증 동반 복막염 수술 성공률이 92%예요. 미국 최고 병원들의 평균 성공률 84%보다 훨씬 높죠. 지금 이송하면
환자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수진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전문적인 자신감과 함께 진심 어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의료진이 저를 단지 미국 국적자나 국무부 관료가 아닌 살려야 할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벤 워싱턴은 다시 침묵했다가 물었어요. 환자 본인의 의사는 확인했나요? 윌슨 씨가 직접 현지 수술에 동의했습니까? 네,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명확한 동의를 받았어요. 잠시만요. 통화가 잠시 보류되었어요. 그 사이 이수진 간호사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수진 간호사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굳건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케이트 씨. 저희가 지킬게요. 한국에서 복막염 수술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에요. 박 교수님은 연간 200건 이상의 유사 수술을 집도하시는 분이죠.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의사 결정 구조가 상당히 신속해요. 보호자가 없어도 환자 중심으로 빠르게 의료 판단을 내리는 자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수진 간호사의 손은 차가운 의료 장비와 알코올, 소독제 냄새로 가득한 병원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벤 워싱턴의 목소리가 다시 전화기에서 흘러나왔어요. 박 교수님, 미 국무부는 귀 병원에서의 수술을 승인했습니다. 수술 중 실시간 정보 공유와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요청해요. 또한 수술 후 상황 평가에 따라 이송 가능성을 열어두길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중 30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수술 후 상태를 정기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현재로선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박준영 교수는 간호사들에게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수술 준비 완료됐나요? 5월 한번 준비되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바로 이동해요. 그리고 다시 제게 다가와 말했죠. 케이트 씨, 이제 수술을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팀이 함께 할게요. 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불안감이 조금 누그러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깨어난다면 여기가 정답이겠죠. 박준영 교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다시 전문가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반드시 깨어나실 겁니다. 약속해요. 그것이 제가 수술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죠.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생명을 한국 의료진의 손에 맡긴 채로 수십 개국의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던 제가 이제는 평가의 대상이 된 의료 시스템에 목숨을 의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그 앞 대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수술실 밖 디지털 모니터에는 5월- 응급 개복술장 천공, 그리고 수술 시작 1345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윤 병원행정팀장은 미국 국무부와의 연락을 지속했고, 통역관은 수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번역할 준비를 했어요. 수술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복막염의 범위와 폐혈증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죠. 수술실 간호사의 설명에 벤 워싱턴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벤 워싱턴은 급히 한국에 도착한 상태였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행의 피로와 함께 의구심이 가득했죠. 이런 수술을 한국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요? 폐혈증 환자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벤 워싱턴의 질문에는 명백한 불안과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김도윤 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준영 교수는 대한민국 위장관 외과학회 이사이자 복막염 수술 전문가입니다. 연간 200건 이상의 유사 수술을 집도하고 있으며 특히 폐혈증을 동반한 복막염 수술에서는 생존율 92%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나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성공률이 85에서 87% 수준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도윤 팀장은 안경을 올리며 유머러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워싱턴 씨, 한국인들은 위가 약해서 소화기 질환이 많아요.
그래서 위장관 질환 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불행 중 다행인 셈이죠. 그리고 우린 이걸 위해 매뉴얼을 만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건강검진도 매뉴얼이 있는데 응급 상황에 매뉴얼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도윤 팀장의 말에 묻어있는 자신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벤 워싱턴도 그 진심을 느꼈는지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듯했어요. 윌슨은 제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그녀는 보건 분야의 전문가이자 국무부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에요. 부디 살려주십시오. 김도윤 팀장은 벤 워싱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희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국적이나 직위와 상관없이요. 그때 수술실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죠. 수술 진행 중 복부 절개 시작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박준영 교수가 집도를 시작했고 수술실 간호사가 상황을 중계했어요. 복부 정중선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피하 조직 박리 중이에요. 복막에 접근했습니다. 복강 열었어요. 복강 내 오염된 체액이 다량 확인됩니다. 흡인 시작해요. 하부 소장 천공이 발견되었습니다. 천공 부위 주변 조직이 괴사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벤 워싱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학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김도윤 팀장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건 예상된 상황이에요. 박준영 교수가 잘 처리할 겁니다. 저희 병원은 국내 복막염 수술 성공률 상위권이죠. 최신 국산 의료기기와 기술력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은 국내 최고 의료장비 회사들의 최신 수술 장비를 100% 도입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모두 획득한 것으로 정밀도와 안정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수술실 모니터에는 저희 활력 징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체온 등이 그래프와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의료진이 활동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벤 워싱턴이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미국의 대부분 병원에서도 제한적으로만 제공되는 서비스였죠. 수술 진행 1시간 후 갑자기 모니터의 숫자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환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60에 40점, 맥박 분당 130회로 상승. 승합제 투여 시작해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벤 워싱턴이 초조하게 서성거렸고 김도윤 팀장은 여전히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승합제는 혈압을 올리는 응급 약물입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저혈압 상태에서 혈압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약물이죠. 이런 상황은 폐혈증 수술에서 종종 발생해요. 수술 중 박테리아가 혈류로 들어가 일시적으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이 대응할 상황이에요. 벤 워싱턴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조바심이 가득했어요. 의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김도윤 팀장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죠. 수술팀은 지금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복강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균이 일시적으로 혈류로 들어가면서 폐혈증이 심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고용량 항생제가 투여되었고 승합제로 혈압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계속할 거예요. 박준영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수십 번 겪어본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중증 폐혈증 대응 프로토콜은 미국 중환자의학회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되 아시아인의 체질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2시간이 지나도 수술은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모니터의 숫자들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술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장천공 부위 절제 및 봉합 완료했습니다. 복강 내 광범위한 세척 진행 중이에요. 환자 활력 징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혈압 90에 60, 심박수 100회로 안정화됐어요. 그 소식에 대기실에 있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벤 워싱턴의 어깨 긴장이 눈에 띄게 풀어졌고 통역관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자 심장 리듬에 이상이 발생했어요. 부정맥 확인됩니다.
심전도 상다초점성 심방 빈맥 보여요. 긴장감이 다시 감돌았습니다. 벤 워싱턴은 벌떡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김도윤 팀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폐혈증에 의한 심장 반응입니다. 폐혈증이 진행되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어 리듬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심장 부하가 증가해 리듬에 이상이 생긴 것인데 항부정맥제로 치료 가능합니다. 박준영 교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대응하고 있어요. 수술실 안에서 박준영 교수는 집중하고 있었죠. 그의 지시가 정확하게 전달되었고 수술팀은 완벽하게 협업했습니다. 그들에게 환자의 국적이나 직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목표였죠. 아미오다론 300행 정맥 투여하세요. 점액이 발생하면 즉시 알려주세요. 수액 주입 속도 조절하고 전해질 수치 확인해요. 박준영 교수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고 몇 분 후 모니터의 심장 리듬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동작이 조화롭고 정확했으며 의사소통은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죠. 미국의 수술실처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혼란 대신 한국의 수술실은 조용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심장 리듬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혈압 95에 65로 회복. 항생제 추가 투여 시작해요. 메로페넴과 반코마이신 병용 투여합니다. 벤 워싱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의구심과 불안은 점차 경이로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놀랍습니다. 의료진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제가 본 어떤 응급 상황보다 조직적이네요. 김도윤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스템이에요. 절차와 기술,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빠른 결정과 정확한 실행, 그리고 팀워크를 중요시해요. 미국 시스템이 의사 개인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한다면 한국 시스템은 팀워크와 통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혼자 결정하는 영웅적 의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의료팀이 환자를 살리는 거예요. 수술이 5시간째에 접어들었을 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박준영 교수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선명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장 천공 부위를 모두 찾아 제거하고 봉합했어요. 복강 내 감염을 광범위하게 세척하고 배액관을 설치했죠. 환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앞으로 12시간이 중요합니다. 폐혈증 후유증 가능성이 있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할 거예요. 벤 워싱턴이 다가가 박준영 교수의 손을 양손으로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박준영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죠. 국적과 지위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본질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윌슨 씨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의료진은 교대로 24시간 환자를 살필 거예요. 박준영 교수는 간호사들에게 몇 가지 추가 지시를 내린 후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그 뒤를 따라 환자 침대가 수술실에서 나왔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제 모습이 보였죠. 창백한 얼굴이지만 산소 마스크 아래로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김도윤 팀장은 벤 워싱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케이트 윌슨은 최고의 손에 맡겨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의 국제 표준이어야 하죠. 국경과 국적을 넘어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중환자실의 시간은 분 단위로 흘러갔습니다. 환자 침대를 둘러싼 각종 모니터와 의료 장비들이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제 생명 징후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마취 상태에 있었지만 제 주변에서는 치열한 생존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중환자실 입구에는 VIP 환자 출입 제한 표지가 붙어 있었고 특별히 배정된 간호사 2명이 침대 양쪽에 앉아 지속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했어요. 수술 후 첫 6시간,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70에 40점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승합제 용량 증가하세요. 도파민 용량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필요하면 다른 승합제로 변경해요. 당직 의사가 신속하게 지시했습니다. 체온 38.5도로 상승 중이에요. 항생제 반응 확인 필요합니다. 혈중 약물 농도 검사 시행하고 혈액 배양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의료진은 숨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중환자실의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모든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했고 미세한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았죠. 한국의 중환자 관리 시스템은 환자 1명당 최소 2명의 의료진이 전담하는 집중 케어 모델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요 대학병원들이 평균 13비율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할 때 훨씬 집중적인 관리였어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제 침대 주변에 설치된 의료 장비들이었습니다. 최신형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15개 이상의 생체 지표를 분석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자동 경고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국내 기업의 자동 약물 주입 시스템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 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었고, 중환자용 인공호흡기는 미국 FDA와 유럽시 인증을 모두 받은 세계적 수준의 장비였죠. 모든 장비는 100% 국산 제품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박준영 교수는 수술을 마친 후에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중환자실 간호사 스테이션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제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간이 침대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박준영 교수는 의자에 앉아 제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오후 8시, 그의 공식 교대 시간이 지났지만 박준영 교수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교수님, 교대 시간입니다. 김성준 교수님이 당직을 맡으실 예정이에요. 이제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수진 간호사가 물었어요. 박준영 교수는 고개를 저었죠. 좀 더 지켜볼게요. 아직 위험 상태니까요. 폐혈증 쇼크 후 12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간을 넘겨야 예후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결연함도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책임감을 넘어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업무 시간이 끝나면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인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종종 자발적으로 근무 시간을 연장했죠. 이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헌신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을 때 벤 워싱턴이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김도윤 팀장이 안내한 중환자실 면회창으로 그는 깊이 잠든 저를 바라보았죠. 교수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혈압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여전히 높고 감염 지표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았어요. 항생제 반응은 양호한 편이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수술 후 8시간째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심박수가 갑자기 상승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산소 포화도 85%로 떨어지고 있어요. 저산소혈증 진행 중입니다. 간호사가 알람을 확인하며 외쳤습니다. 즉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세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가능성이 있어요. 박준영 교수가 지시했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폐혈증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 산소 교환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했어요. 엑스레이 결과 제 폐에 염증성 삼출물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관 삽관 준비하세요. 인공호흡기 설정은 산소 농도 60%, 압력 8로 시작합니다. 박준영 교수가 호흡기 전문의와 상의한 후 결정했어요. 박준영 교수는 신속하게 기관 삽관을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장비는 국산 의료기기였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인공호흡기, 디지털 혈압계, 체온 측정기까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의료기기 강국 면모가 제 생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특히 인공호흡기는 MIT 공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였습니다. 삽관 성공했습니다. 산소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90%, 92%, 95%.
숫자가 안정되자 중환자실의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그 순간 벤 워싱턴이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모니터 수치가 모두 변했는데요. 윌슨 씨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초기 증상을 보여서 예방적 조치로 인공호흡기를 적용했어요. 폐혈증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박준영 교수가 설명했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요? 초기에 발견하고 대응했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12시간 정도는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저희 병원의 급성호흡곤란 조기 발견 시스템 덕분에 빨리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호흡 패턴과 산소 포화도 변화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이상 징후를 초기에 포착해요.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병원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모니터링보다 평균 2시간 빠르게 증상을 감지할 수 있죠. 벤 워싱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는 의사의 설명을 신뢰하기 시작한 듯했어요. 처음의 의심과 불안은 점차 한국 의료진에 대한 존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12시간이 지나자 제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체온이 37.5도로 내려가고 혈압도 110에 70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계속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폐혈증에서는 재발성 쇼크나 다중장기 부종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폐혈증 환자의 약 15%가 초기 회복 후 재발을 경험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벤 워싱턴은 계속해서 병원에 머물렀고 미국 국무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의 태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의심 대신 신뢰가, 불안 대신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15시간째 의료진은 인공호흡기 이탈을 시도했어요. 제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거죠. 인공호흡기 이탈 지수 양호합니다. 자발호흡 시도 시작해요. 기관내관을 제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영 교수는 직접 기관내관을 제거하는 시술을 집도했어요. 조심스럽게 관을 빼낸 후 모두가 제 자발호흡을 지켜보았죠. 환자가 스스로 호흡하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 98%, 호흡 패턴 안정적입니다. 박준영 교수의 굳은 표정이 처음으로 풀어졌어요. 그는 15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최악의 상황을 넘어섰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수술 후 17시간째에 저는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흐릿한 시야로 천장을 보았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트 씨, 들리시나요? 이수진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목이 아프고 건조했지만 의식은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 바깥에서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박준영 교수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도 작은 기쁨이 어렸습니다. 이제 위험은 지났습니다.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벤 워싱턴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박준영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죠? 미국 의료진도 놀랄만한 회복 속도입니다. 박준영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 덕분이에요. 응급 대응부터 수술팀, 중환자실까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죠. 저희 의료진은 자발적으로 교대 없이 17시간 동안 환자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준영 교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윌슨 씨 본인의 강한 생명력 덕분입니다. 의료는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한 나라의 시스템과 그 안의 사람들의 총합이었어요. 의식을 완전히 되찾기까지는 몇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마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 같았죠. 제 기억은 단편적이었고 현실과 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워싱턴 사무실에 있는 것 같다가 다음 순간에는 비행기 안에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점차 주변 환경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죠. 중환자실 특유의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가 제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처음으로 또렷하게 눈을 뜨고 주변을 인식했을 때 제 옆에는 이수진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수진 간호사는 즉시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케이트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이수진 간호사예요. 목이 아팠고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목에 사포를 문지른 것처럼 건조하고 따가웠죠. 대신 고개를 약하게 저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기억이 혼란스러운 건 당연해요. 지금 집중치료실에 계시죠? 어제 복막염과 폐혈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으셨어요. 이수진 간호사는 물 한 모금을 조심스럽게 저에게 주었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적시자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복막염은 복강 내 감염으로, 폐혈증은 그 감염이 혈류로 퍼진 상태를 말해요. 장에 천공이 생겨 내용물이 복강으로 유출된 것이 원인이었죠. 박준영 교수님이 응급수술을 하셨고 거의 하루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이수진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병원에 도착하기 전 상황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에이펙 의료시설을 점검하러 왔다가 쓰러진 것. 그리고 수술 결정을 내리기 전 박준영 교수와 나눈 짧은 대화. 얼마나 심각했나요?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작았지만 이수진 간호사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태였어요. 폐혈성 쇼크와 다중장기 부전 직전까지 가셨죠.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케이트 씨가 정말 강하셨어요. 이수진 간호사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켰어요. 그곳에는 제 의료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이건 케이트 씨의 전자 의무 기록이에요. 한국의 환자 중심 디지털 의료정보 시스템입니다. 15분마다 체크한 활력 징후, 약물, 치료 내용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이 2024년부터 도입하려는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보다 5년 앞서 개발된 거죠. 저희는 매우 투명하게 운영해요.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태블릿 화면에는 그래프, 수치, 메모로 가득한 의료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기록들이었죠. 제 체온, 혈압, 심박수가 15분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모든 약물 투여와 치료 내용이 시간대별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 속에서 저는 단순한 의료 프로토콜 이상의 것을 발견했어요. 3시 15분 환자 체온 상승, 냉찜질 적용, 4시 반 환자 불안 증세 보여 손잡고 안정 유도, 5시 45분 환자가 몸을 뒤척일 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세 교정 도움 같은 메모들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의학적 처치를 넘어선 인간적인 돌봄의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세심한 기록은 제가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며 본 적이 없는 것이었죠. 여기 의료진들은 단순히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일을 하셨네요. 그렇죠? 이수진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환자를 숫자나 케이스로 보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 대하죠.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옆에 없는 환자들에게는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케이트 씨는 미국에서 오신 고위 관료지만 저희에게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갑자기 수술 전 제 마지막 말이 기억났죠. 내가 깨어난다면 여기가 정답이겠죠. 이수진 간호사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케이트 씨가 처음 쓰러졌을 때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희가 반응한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국적이나 직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 거죠. 의료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준영 교수가 들어왔어요. 박준영 교수는 여전히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윌슨 씨.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트럭에 치인 것 같지만 살아있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박준영 교수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 전과 수술 중에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저 혼자가 아닙니다. 팀의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케이트 씨도 정말 강했습니다. 의지가 강하신 분이시네요. 박준영 교수는 제 차트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고 염증 수치도 감소 추세예요. 염증 지표가 10에서 2.5로 낮아졌고 면역 패턴도 호전되고 있죠. 감염 여부는 계속 모니터링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났습니다. 내일쯤 일반 병실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영 교수의 차분한 전문성이 안심을 주었어요. 국적이나 언어를 넘어 의학이라는 언어로 저와 소통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보았죠. 수술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장천공이 세 곳에서 발견되었고 복강 내 감염이 광범위했어요. 손상된 부위를 절제하고 봉합했고 복강을 완전히 세척했죠. 미세봉합 기법을 적용해 최소한의 조직 손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중 잠시 심장 리듬에 이상이 있었지만 항부정맥제로 안정화했어요. 수술 후에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초기 증상이 나타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고 17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이탈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나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박준영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생존 가능성이 50% 정도였습니다. 폐혈성 쇼크가 진행 중이었고 다중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어요. 이송 중 사망 가능성은 70%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중증도 평가 점수로는 28점으로 일반적인 생존율 40% 수준이었지만 저희 병원의 첨단 폐혈증 치료 프로토콜로 생존율을 85%까지 높일 수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벤 워싱턴이 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안도감으로 가득했고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트, 정신이 들었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벤 워싱턴이 침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벤 워싱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의구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이제는 한국 의료진을 향한 존경의 표정이 역력했죠. 이 의사들이 내 목숨을 구했어. 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벤 워싱턴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 수술 과정을 지켜봤는데 내가 본 어떤 의료팀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이었어. 존스 홉킨스나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볼 수 없는 팀워크였지. 이수진 간호사가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어요. 케이트 씨, 회복 과정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환자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케이트 씨의 회복 계획이 자동으로 생성됐어요. 케이트 씨의 나이, 체질, 수술 내용, 폐혈증 중증도를 고려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이죠. 환자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은 한국의 보건의료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환자 맞춤형 케어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적용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는 기존 방식보다 평균 25% 빠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화면을 보니 제 상태와 회복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향후 7일간의 상세 치료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죠. 심지어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음식 목록과 물리치료 일정까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세하네요. 제가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저희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른 상태와 필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표준화된 접근이 아닌 개인화된 의료가 저희의 핵심 가치예요. 이수진 간호사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이후 하루 종일 의료진은 제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했어요. 혈액 검사, 폐 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이 차례로 이루어졌고 모든 결과는 실시간으로 전자 의무 기록에 업데이트되었죠. 놀라운 것은 모든 검사가 병실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동식 진단 장비들이 침대로 가져와졌고 환자가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의 창문을 통해 경주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하늘이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러 왔던 전문가가
이제는 그 시스템의 수혜자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료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 손에는 이수진 간호사가 준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그 속에 담긴 기록들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했다는 것을요. 의학적 정밀함과 인간적 진심이 함께 공존하는 그곳에서 저는 생명을 넘어 존중받고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수술 전 CT 영상부터 수술 기록, 투약 내역, 혈액 검사 결과까지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각 처치와 결정, 사항마다 담당 의료진의 이름과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익명성이 아닌 책임감이 느껴지는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환자를 살린다. 제가 늘 써왔던 보고서의 핵심 문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시스템보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 둘의 완벽한 조화였죠. 절차와 기술의 정밀함,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만든 조화였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빛나는 가운데 저는 제 평생의 업무가 새롭게 정의되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의료 시스템을 단순히 숫자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국제 의료 협력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의료진도 놀랄 만큼 빨랐어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저는 일반 병실로 이동했고, 일주일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스스로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죠. 박준영 교수는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제 상태를 확인했고, 이수진 간호사는 세심하게 회복 과정을 도왔습니다. 케이트 씨,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시네요. 같은 중증도의 환자 대비 평균보다 30% 이상 빠른 회복 속도예요. 제가 좋은 의사를 만난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좋은 환자 덕분입니다. 박준영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물론 동부가 최고 수준의 급성기 진료 시스템 덕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은 폐혈증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폐혈증 환자의 생존율을 10% 이상 높인 것으로 입증됐어요. 회복 중에도 국무부에서는 에이펙 회의 준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 주었죠. 제가 맡았던 의료 대응 시스템 평가는 다른 담당자에게 넘어갔지만 벤 워싱턴을 통해 준비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벤 워싱턴이 특별한 제안을 들고 병실을 찾았어요. 케이트, 에이펙 담당팀에서 연락이 왔어. 괜찮다면 실제 회의장을 한번 방문해보지 않겠나? 의료팀에서 내 상태를 고려해 짧은 방문은 가능하다고 했어.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장 방문은 처음의 임무를 일부나마 완수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누군가 동행해주면 더 안심될 것 같아요. 벤 워싱턴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병원 측에 문의했어. 놀랍게도 외국인 VIP 사후 케어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더군. 이건 미국에도 없는 시스템이야. 주요 외국 인사가 퇴원 후에도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시스템으로 이수진 간호사가 동행할 예정이야. 외국인 VIP 사후 케어 프로토콜은 한국 외교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개발한 시스템으로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 고위 인사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는 한국의 의료 관광 만족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도 큰 역할을 했던 시스템이었죠. 이런 세심한 시스템은 저에게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퇴원 후 환자의 정서적 회복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라니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개념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이수진 간호사의 동행하에 에이펙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제안받았지만 저는 가능한 스스로 걸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수진 간호사는 제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맞춰주었죠. 첫날 방문했던 병원과 이번 회의장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제가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에이펙 의료 대응 주요 거점 중 하나예요. 실제 회의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병원의 블루 레인저 의료팀이 헬리콥터와 특수 구급차를 통해 20분 내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골든라인 원칙을 확장한 플래티넘 20 프로토콜이죠. 케이트 씨가 첫날 확인하려 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에요. 블루 레인저는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운영하는 특수 응급 의료팀으로 국제적 행사나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투입되는 최정예 의료진을 의미했어요. 이들은 평균 5년 이상의 중환자 치료 경험을 가진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15분 내에 완벽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죠. 그 시스템은 이미 테스트를 통과했네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둘 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생존의 감사함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장에 도착하자 경비원들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즉시 저희를 안내했죠. 내부로 들어서니 넓은 컨퍼런스홀과 각국 대표단을 위한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 지원센터가 눈에 띄었어요. 윌슨 국장님이 쓰러지셨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수진 간호사가 안내하는 지점은 병원 방문 첫날 제가 쓰러졌던 동국대 경주병원 로비와 비슷한 구조였죠. 그 장소에 선이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러 왔던 곳에서 오히려 그 시스템에 의해 제 생명이 구해졌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세심하게 구축된 의료 대응 시스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응급 호출 버튼, 전략적으로 배치된 의료 장비, 눈에 띄지 않게 숨겨진 응급 의료용품 보관함까지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군요. 저는 경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네, 에이펙을 위해 3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특히 한국은 의료 안전을 국가 브랜드 전략으로 삼고 있죠. K-세이프티라고 불리는 이 브랜드는 한국의 안전 인프라와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의 안전 관련 시스템과 기술을 통합한 국가 브랜드는 특히 의료 안전, 재난 대응, 사회 안전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시스템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였죠. 발걸음을 옮겨 에이펙 회의장 중앙 홀로 향했습니다. 각국 국기가 늘어선 홀에는 이미 일부 스태프들이 최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를 지나 외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라본 경주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기쁨이 아닌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되돌아왔다는 안도감, 낯선 땅에서 진정한 돌봄을 경험했다는 감사함, 그리고 오랫동안 당연시해온 저희 전문성과 판단에 대한 겸손함까지였죠. 이수진 간호사가 조용히 제 곁에 섰습니다. 케이트 씨, 괜찮으세요? 통증이 있으신가요? 병원으로 돌아갈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에, 그리고 당신들을 만났다는 것에. 테라스 난간을 잡고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열흘 전만 해도 이 순간이 가능할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나 평가자가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의 생존자이자 증인이 되었죠. 저는 더 나직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어요. 생명과 감정을 함께 지켜주는 곳이라는 것을요. 숫자와 효율성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수진 간호사는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이해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장 투어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보다 많이 지쳤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죠.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벤 워싱턴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내 전화를 받았을 때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었어.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정말 기적 같아. 기적이 아니라 의학이야. 벤. 그리고 그 의학을 행하는 사람들의 헌신이지. 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박준영 교수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걱정이 어려 있었죠.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진 않으셨나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수치가 약간 변동이 있어서요. 저는 자신의 손목에 찬 작은 기기를 바라보았어요. 제도 모르는 새 바이오메트릭 모니터링 기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기는 산소 포화도, 심박수, 체온 등을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원격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피곤하지만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본래 해야 했던 일의 일부라도 수행한 것 같네요.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박준영 교수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뭔가요? 저는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담석이에요. 수술 중에 발견했어요. 담낭결석이 소장으로 이동해 천공을 일으켰고 그것이 복막염의 원인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담석성 장폐쇄 혹은 담석 장폐색이라고 하는 상태였어요. 담석성 장폐쇄는 드문 합병증으로 담석이 장벽을 뚫고 장 내부로 들어가 폐색을 일으키는 증상이었죠. 대형 담석이 장에 걸려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는 담석 환자의 약 0.3에서 0.5%에 불과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고 단단한 녹색빛 돌멩이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가 제 생명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것이,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박준영 교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리 발견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박준영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이것을 기념품으로 간직하기도 해요. 자신이 무엇을 극복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죠.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아니요, 간직할게요. 저는 상자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을 항상 기억하고 싶어요. 그 순간 다시 눈물이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담석이 아니라 제 삶과 시각이 완전히 바뀐 순간의 증거였으니까요.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판단하러 왔던 제가 그 시스템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증거였어요.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모든 것에 대해요. 박준영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 두 전문가였죠. 그리고 박준영 교수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저 그렇게 지켜봐 주었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 혹은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리고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바로 그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었죠. 2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담당 의사의 권고대로 비행 중 수시로 일어나 걸었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했죠.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워싱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국무부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즉시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놀랍군요. 윌슨 씨. 한국 의료팀의 처치가 완벽했습니다. 봉합 부위가 매우 깔끔하고 감염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최신 미세 봉합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수술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태블릿을 건넸어요. 전자 의무 기록에 담긴 상세한 수술 과정과 사용된 기법, 약물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건 놀라운데요. 수술 중 사용된 미세 봉합 기법은 아직 미국에서 임상 시험 중인 최신 기술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표준 시술로 사용하고 있나요? 네, 2년 전부터 도입했다고 들었어요. 감염률을 6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담당 의사의 표정이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내 평정을 찾고 말했죠. 미국에서 받은 수술이라고 해도 믿었을 겁니다. 사실 일부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네요. 담당 의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에서 받은 수술처럼 좋다 해서 일부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로.
변화된 표현에 작은 승리감을 느꼈죠. 그러나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동료들의 환영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책상 위에는 꽃바구니와 함께 Welcome back, Survivor 라는 메시지가 놓여 있었죠. 회복 중이라 단축 근무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뤄둘 수 없었습니다. 바로 에이펙 의료 대응 시스템에 대한 공식 보고서였어요. 화면 앞에 앉아 키보드를 바라보는데 무엇을 써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객관적 평가자로서의 역할과 환자로서의 경험이 충돌했어요. 케이트,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나? 지나가던 상관인 러닝턴 국장이 물었죠. 솔직히 말해서, 네.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바꾼 경험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야 할지 막막해요. 러닝턴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2개의 문서를 작성해보는 건 어때? 하나는 객관적 사실만 담은 공식 보고서, 다른 하나는 내 개인적인 경험과 통찰을 담은 내부용 문서. 2가지 관점 모두 중요하니까. 특히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러닝턴 국장의 제안은 탁월했어요. 결국 저는 2개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공식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었죠. 공식 보고서는 간결하고 객관적인 어조로 작성했어요. 에이펙 의료 대응 평가 보고서. 작성자 케이트 윌슨, 국무부 보건외교국 선임 분석관. 한국의 에이펙 의료 대응 시설, 특히 동국대 경주병원은 국제 표준을 훨씬 상회하며 여러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응급 대응 속도 탁월, 9분 이내 현장 도착, 세계 평균 15분 대비 40% 빠름. 다국어 지원 시스템 우수, 24시간 영어 의사소통 가능, 13개 언어 지원. 다학제 진단 시스템 최우수, 30분 이내 종합 진단, 미국 평균 2.5시간 대비 80% 단축. 의료 장비 및 기술 최신 수준 FDA, 인증 국산 의료 장비 100% 활용. 위기 결정 체계 탁월, 환자 중심, 신속한 의사 결정, 통합적 접근. 사후케어 시스템 혁신적, VIP 환자 사후케어 프로토콜 구비. 디지털 의료 정보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 환자 중심 디지털 의료 정보 시스템 도입. 특히 주목할 점은 골든 라인 원칙을 바탕으로 한 신속 대응 체계와 폐혈증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도 벤치마킹을 권고할 만한 요소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환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 케어의 균형이 탁월해요. 에이펙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 행사를 위한 의료 안전망으로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면적인 승인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더불어 한미 의료 협력을 위한 정기적 교류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양국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을 제안해요. 이 공식 보고서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였지만 제 경험의 깊이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2번째 문서에는 더 많은 것을 담았죠. 한국 의료 시스템 경험 보고서, 환자가 된 분석관의 시각, 국무부 내부용 문서. 저는 시스템을 평가하러 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이 오히려 저를 평가했어요. 제 몸뿐만 아니라 제 선입견까지도요. 의료 시스템 평가 전문가로서 60여 개국을 방문해온 저는 항상 숫자와 절차,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왔죠.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속도나 효율성이 아니라 국적이나 지위를 초월하는 인간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3가지 핵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요. 첫째,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정밀의학. 둘째, 빠른 결정과 실행을 가능케 하는 체계적인 프로토콜.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단순한 케이스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 그 17시간 동안 저는 의료가 단지 프로토콜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을 여권 너머로 볼 줄 아는 사람들에 관한 것임을 배웠어요.
박준영 교수는 교대 시간이 지났음에도 17시간 동안 저를 지켰고, 이수진 간호사는 제가 두려움에 떨 때 단순히 외국인 VIP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국무부의 의료 대응 프로토콜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다음 3가지 요소를 한국 시스템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환자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 프로토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 다학제 동시 진단 모델, 여러 전문가가 동시에 진단에 참여하는 시스템, 의료진의 자율성과 책임감의 균형, 매뉴얼을 넘어선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는 시스템. 우리가 국제 의료 협력을 강화하려면 다른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단순히 우리 것과 다르다고 평가하기보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번 경험이 국무부의 의료 협력 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를 희망해요. 또한 한국과의 의료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양국의 의료진이 서로의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개인적인 보고서는 처음에는 국무부 내부 문서로만 공유되었지만 후에 러닝턴 국장의 권유로 이름과 구체적인 정보를 삭제한 익명의 사례 연구로 국제의학저널에 기고되었어요. 환자가 된 의료 평가자의 관점 전환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많은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국제의료 협력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경험이 미국 국무부의 해외의료 협력 증진 계획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각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울 점을 찾아 상호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첫 번째 파트너 국가로 한국이 선정됐죠. 한 달 후 한국에서 열릴 에이펙 회의에는 제가 참석할 것 같아요. 의사의 권고로 장거리 비행과 업무 스트레스를 피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TV를 통해 회의를 지켜보며 어딘가에 이수진 간호사와 박준영 교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들이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회의가 끝나면 저는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 카드를 보낼 거예요. 긴 메시지를 쓰고 싶었지만 결국 단 한 문장만 적었어요. 여권이 아닌 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국적과 지위를 넘어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 대한 깊은 감사였죠. 보고서는 짧았고 기억은 길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제 삶을 바꾸었죠. 의료 시스템의 가치는 장비나 프로토콜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배웠습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인간성이었어요. 제가 믿지 않았던 그 시스템이 결국 저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죠. 어쩌면 진정한 국제협력은 서로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의료 시스템을 평가할 때마다 숫자 너머의 사람을 볼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두 번째 삶이 가져다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